국제 미술관 토크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미술품 구매 및 과세 상황에 대해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강의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 박현희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셨던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난주 안 들으셨어도 오늘은 연결이 조금 되긴 한데 그렇다고 못 따라가실 정도는 아니고 오늘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돈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덜 지루하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술이 왜 저렇게 난리지? 다른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굉장히 뭔가 센세이티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작품을 내가 컬렉터로 샀을 때 팔았을 때 그리고 미술관 이제 관계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관련해서 이제 미술관인이 알아야 돼. 또 여기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작품을 몇천 점 이제 수상하게 되시면 내가 도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기증했을 때 뭐가 무슨 장점이 있나? 플러스 그냥 내가 미술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제 보통 가시면 이제 해외 파리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새 가면 이제 이 작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유명한 그림이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직업인지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를 생각하는 거죠. 물론 루브르가 이걸 팔진 않겠지만 저런 것들이 매매가 될 때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지? 물론 세금도 포함이 될 테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페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받은 작품을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바로 포장해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페어에서 산 작품들은 페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배송받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을 사는 게 뭔가 시장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살 테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매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나? 요즘은 이제 저런 아트페어 가면 그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보통 물건 사거나 하면 카드 쓰면 카드 명세세 항목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제가 4,5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4,500원이 뭐랑 합쳐진 건가요?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합쳐지는 건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카드로 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일까?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왠지 미술품은 부가세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매하시는 분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세금을 얼만큼 절세했는지 안 낼 수 있는 방법, 안 내는 게 뭔지가 사실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가 주는 사실은 신미감이라든지 다른 만족감이 있지만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많은 컬렉터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세금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친 게 저희 지난주에 잠깐 이제 살펴봤던 NFT라든지 디지털 형태의 작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일반 해외나 종합 작품이랑 같이 특히 NFT는 이게 미술품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닌데 과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똑같은 작품을 제가 실물로 샀을 때랑 NFT로 구매했을 때 이게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작품 하나에 대표적인 뭔가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누구 있는 것 같으세요? 작가 일단 또 보통 작품을 살 때 일반적으로 어디서 사세요? 갤러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딜러든지 그리고 이제 주로 사실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을 이제 중간에 이제 갤러리라든지
화랑을 통해서 사실 이제 미술관,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미술관이 구매를 해서 소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이제 컬렉터.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작가에 대한 과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굳이 살펴볼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창작을 하시거나 작품을 판매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작품을 판매할 경우에 사업소득을 내야 되는지, 기타 소득으로 가령 이제 뭔가 원천징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제 뭐 문제는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작가에게 구입하는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8.8%를 떼고 주는 건지 3.3%를 떼고 주는 건지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선택받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라고 할 때는 일시적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뭐 영리적, 계속적이라고 하는데, 보면 실제로 집하는 곳에서도 헷갈리고 주시는 경우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지, 근데 대부분 그래서 전업 작가분들은 사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봐야겠죠. 판매상, 그러니까 중간에 판매하는 입장. 뒤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창작품에 대해서,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판매상이 작품을 판매해서 중간에 수수료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소장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소장자에 대한 과세. 그리고 이제 컬렉터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내가 이 작품의 처음 취득부터 다시 판매,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작품을 양도하기까지의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고, 또 한편으로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지역이 컬렉터들이 조금 많은 지역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빅 컬렉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저는 전주도 그런 컬렉터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내가 가진 작품을 내 자식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이게 상속이 됐을 경우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땅이나 건물 사시면 일단 세금 내는 게 뭐 있으세요? 제가 저 객사에 이번에 건물을 하나 싼 가격에 하나 샀어요. 그럼 일단 제가 세금 뭐 내야 돼요? 취득세. 그리고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오는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 있잖아요. 그럼 미술 작품은 제가 작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되나요? 작품 사셔보신 분이 네. 작품 구매하셨을 때 취득세를 내셨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요 세 가지 양도에 따른, 특히 이제 소장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장자가 있고요, 또 법인 소장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금 체계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법인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작품을 많이 보관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세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 이건희 컬렉션으로 촉발된 엄청 미술품 기부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절세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방금 여쭤봤어요. 취득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뭔가 별도로 세금을 내시는지. 미술이 실제 지금처럼 뭐 이 경기라든지 실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떤 면에서 또 매력 있게 다가오는 포인트가 취득세랑 보유세가 없다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30억짜리 작품을 사도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종합소득세 낼 때 계속 뭔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측면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큰 매력이 되는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작품 사면 뭔가 이게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뭐 보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작품을 사는데 3천만 원 썼다고 하더라도 송금 산입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가능해요.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면요. 여기 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원래는 사실 이제 손비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저기 보시면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사장실에 혼잡을 목적으로 아니면 우리 집에 걸어놓을 목적으로 걸어놓는 건 안 되지만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는 아주 금액적인 제한은 여기 보시다시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법인 운영자고 법인이 직접 미술 작품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비 처리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1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은 미술 시장이 워낙 이제 호황이고 작품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원래 500만 원까지밖에 인정 안 됐다가 1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소 2천만 원까지는 손비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인 그것도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개인이 뭐 내가 이거 샀다고 뭐 연말정산 받을 때 이게 뭐 경비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법인에 한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걸어놓는. 근데 보면 법인 이름으로 샀다가 이제 뭐 회장님이 집에 가서 걸어놓고 이런 거 사실 뭐 모르죠. 조사 안 나오면. 원칙은 1천만 원 이하까지 송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면서 일단 그래서 뭔가 이렇게 취득하는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이 아주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사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세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되고요. 미술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양도소득세예요. 취득세나 뭐 보유세는 없지만 작품을 제가 구매했다가 다시 이제 판매하면 제가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집을 팔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내듯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야 되나요? 뭔가 이게 제가 2천만 원, 7천만 원 뭔가 이렇게 날짜까지 굳이 저렇게 2006년 1월 1일, 2013년 2월 15일을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꾸한 국내화가 유화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2천만 원을 7천만 원을 언급을 했을까? 왜 날짜를 2006년, 2013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다 이거 이렇게 일단 양도소득세는 내야 될 것 같은데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으세요? 왜 내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왠지 방금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기타 소득으로 취급이 될까요?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될까요? 기타 소득. 제가 내 작품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개인 소장사들도 직접 본인이 세일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비교적 1년에 뭐 한 20점 이상 샀다가 팔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은 별도로 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뭐 아니면 변호사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기타 소득? 왜 사업소득이요? 그러니까 영리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을 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본업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작가와 관련된 사례인데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공공미술을 많이 하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발주처에서 소득을 사업소득을 떼느냐 기타소득을 떼느냐고 실제 이제 국세청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직업이 계약직이지만 이 지금 비교적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공공미술 사업을 참여했고 작품을 납품했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사업소득은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간간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미술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 개인 소정자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내가 간간히 작품을 한두 점씩 판매하느냐 계속적으로 뭔가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그간 우리 이제 그 국세청 여러 가지 질의 예시를 보면 개인 소장자가 이제 경매사 등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팔아달라고 맡기고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분리과세가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라든지 방금처럼 횟수라든지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굉장히 그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개인 소장자 사실 제가 화랑을 아예 차리거나 무슨 회사를 컨설팅 아트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업으로 하는 거면 뭐 이건 비교적 명확한데 개인이 소장자고 그렇다고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도 아닌데 근데 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인데 작품 판매를 막 1년에 막 몇백 건씩 하는 경우도 꽤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 개인 소장자로 보고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사업소득 뭐 보지 않아야 되느냐. 근데 또 우리 국세청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반복성, 계속성을 또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행장 변호사님 한 분이 미술품을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건을 팔아서 한 300여 원의 차익을 얻어가지고 이게 사업소득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업소득은 이게 수익이 높아질수록 거의 42%까지 소득세율이 계산되면 진짜 세금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기타 소득은 사실 이제 분리과세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게 이거를 사업소득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면도 있었고 한편으로 이제 미술계에서는 이렇게 사업소득을 부과해버리면 시장이 축소되고 우려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그러니까 저 정도면 49건을 팔아서 300여 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사업소득 봐야지. 김행장 변호사님 돈도 많이 벌 텐데 어떤 거 같으세요? 그렇죠. 사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한번.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굉장히 사실 조금 논란이 많았는데 아예 소득세법이 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개정이 돼서 그냥 사업장을 갖춰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예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개인 소장자가 이게 횟수에 관계없이 팔았다면 이거는 뭐 횟수라든지 300여 원의 차익을 얻었던 말고 기타 소득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뭐 시장 활성화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논의 자체가 있을 때 시장 축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술시장 같은 경우 굳이 업으로 하지 않지만 이런 개인 소장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좀 완화를 해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게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술계에서 계속 이게 기타소득으로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논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기 이우환 작가님, 그 다음에 정상아 작가님, 그다음에 저 귀엽게 V자 표시를 하신 하종현 작가님, 그 다음에 박소보 작가님
이분들의 그러면 작품은 제가 이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양도소득세를 뭔가 지금 계속 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네 작가는 아주 뭐 비싸게 팔리는 작가인 거죠. 일단은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작품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게다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에요. 즉 작고한,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작고한 작가의 작품을 2000 몇 년에 구매했다가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네 작가님은 뭐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고가로 작품이 판매가 되지만 다 살아계세요.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이완 작가님 뭐 가령 저 다이아로그 시리즈가 100호짜리가 20억에 팔려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6천만 원 이상은 내주면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법에 보면 양도 가액 주의하셔야 될 게 차액이 아니에요. 차액이 6천만 원이 아니라 팔린 가격. 그러니까 제가 뭔가 예전에 3천만 원에 팔았다가 6천만 원에 판매되면 차액은 3천만 원밖에 아니더라도 가액 자체가 6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작가 작품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미술품의 개념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희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미술품이긴 하지만 뭐 저작물일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세금 관련된 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왜냐면 이게 돈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도 보면 해화, 데생, 파스텔 그것도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안이라든지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돼요. 그리고 콜라주, 이와 유사한 장식판, 그 다음에 오리지널 파나 인쇄와 석파나, 그 다음에 골동품도 제작 후에 100년 넘은 것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뭐 40년밖에 안 된 골동품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화 등 서화나 골동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역사상 예술성 가치가 있는 서화 골동품으로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지금까지 정해진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소득세는 개인이 양도했을 때 소득세를 말하는 거고 법인은 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이 미술품을 구매해서 만약에 양도한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 양도에 대해서는 요거 6천만 원, 그다음에 작고 작가 뭐 이런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세라고 할 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양도에 따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세율과도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이제 필요경비 부분도 크거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특히 개인 사업자들 뭐 거래처랑 밥 먹었다고 그 밥값 이런 거 경비 처리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아예 일정한 경우 몇 %까지는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을 해줘버리는 규정이 있어요.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법에서 정해진 그런 뭐 80%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이제 경비율보다 더 많이 쓴 걸 입증을 하면 더 많이 쓴 게 입증이 되는데 설사 그걸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에서 정해준 80%까지는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술 작품, 미술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되니까 필요경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에 양도했으면 7천만 원에 몇 %까지는 아예 그냥 경비로 인정을 해주면 이 부분은 이제 세금 계산할 때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죠.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례비 지급하실 때
몇 퍼센트 띄고 주시고 저도 몇 퍼센트 늘 띄고 받거든요. 몇 퍼센트 띄고 주세요? 저는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은 3.3. 기타소득을 그 8.8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세요? 우리 이제 재무팀에서 판매해서 기준 것보다 많이 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 4.4%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4.4를 띄웠다가 6.6을 띄웠다가 8.8까지 지금 진행이 된 이유가 필요경비 이 부분 때문에 필요경비가 예전에는 많이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8.88까지 사실은 좀 많이 띄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필요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품 이제 양도 가액이 1억 원 이하면요, 90%까지 필요경비를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사실은 소득으로 봐주는 거죠. 이게 판매하는 입장에서 사실 1억 원이 뭔가 내가 세금 내야 될 기준인지 1,000만 원이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1억 원을 초과하는 작품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1억 원까지는 90%로 인정을 해주고 가령 이제 3억 원에 팔렸다라고 하면 2억,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90%까지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2억에서 3억, 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80%가 인정을 해주는데 또 한편으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90% 인정해줘요.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90% 인정을 해주는 건 일반 저희 기타 소득보다 필요경비를 훨씬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제 필요경비가 이게 금액 차이가 80% 90%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가격이 작품 가격이 올라가면 10%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늘 뭔가 이체할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제가 1억을 주고 샀는데 작품 가격이 3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최소 6천만 원 이상 되고 제가 2억의 작품을 샀는데 지금 작품이 7천만 원에 떨어져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럼 제가 어쨌든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2억에 샀다가 지금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저거밖에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주고받은 서류들 돈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잘 관측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90%, 그 다음에 뭐 80%, 80에서 90%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2억에 샀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게 다 경비로 인정이 돼서 세금이 사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8천만 원의 작품을 팔더라도, 그러니까 8천만 원의 작품을 팔더라도 처음에 이 작품을 살려고 쓴 돈이 경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그냥 일정하게 정해주는 비율보다는 필요경비. 근데 이거를 뭘로 입증하시겠어요? 아, 내가 뭐 그때 이렇게 샀었다라고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체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계약서라든지 계약서 보면 이제 대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필요경비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품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아주 사실은 높은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모든 미술 작품이 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막 작년처럼 그 묻지마 투자처럼 미술 작품들 막 너나나나 구매했을 경우는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 저 작품이 저 가격이 사지라고 하는 거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구매했던 가격을 다 받고 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미술품은 사실 일본 이런 뭐 아파트값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사실 증빙 차원에서 반드시 취득을 내가 얼마 했는지를 확인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아무리 여러 차례 고액의 차익을 넘겨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기타 소득으로 봐주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갖추고 거기는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인터넷 아예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팔거나 그다음에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빠지는 부분이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이렇게 90, 80%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다 입증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누가 원천 징수하느냐? 당연히 돈 주는 사람, 미술 작품을 사는 사람이 떼고 입금을 해주는데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개인끼리 사실은 거래하면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사실은 신고 안 하더라도 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게 뭐 저희 땅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다니 신고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품은 사실은 뭐 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6천만 원 이상 거래되는지, 그러니까 경매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경매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기록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화랑이라든지 개인끼리 판매하는 작품은 사실은 이게 6천만 원 이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원래는 세금을 떼고 이제 파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법이랑 현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5,990만 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실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술품이라는 건 등록이라든지 뭐 거래 이력을 어디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볼펜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메모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얼마를 제가 원천징수하고 물론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즉 이제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당연히 B겠죠. B라는 건 이제 너무 자명하실 텐데 B가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B는 얼마의 세금을 뗀 금액을 A에게 줘야 될까요? 즉 A는 얼마의 세금을 내는 걸까요? 자기가 2천만 원을 취득해서 지금 7천만 원에 판매하는 작품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걸까요? 혹시 선생님 경우가 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상품이 있을까요? 미술관 여유 굿즈라든지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실래요? 지금 필요 경비가 몇 퍼센트까지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는 90%. 그럼 이제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는 20%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지방 소득세가 20%에 이제 10%에 해당하는 2%, 2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세금 세율을. 결국 A는 얼마에 7천만 원을 다 받지는 못하겠죠. 7천만 원에서 얼마 띄고 이제 돈을 줘야 될 텐데 얼마를 떼고 줘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답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B가 원천징수 하고 줘야겠죠. 일단은 7천만 원 중에 필요경비가 지금 90%까지 인정이 되니까 6,300만 원은 필요경비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700만 원에 22%가 그러니까 1,154만 원이 이건 세금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하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700만 원이고 700만 원의 20%가 일반적인 말하는 140만 원 기타 소득세이고 기타 소득세 140만 원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계산할 때는 그냥 22%를 보태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국은 이제 7천만 원에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154만 원은 제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뭔가 여기 제가 숫자를 잘못 표시했네. 네. (2010년에서 2021년인데) 이거는 10년이 안 된 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10년에 구매해서 아이고 이거 제가 10년인데 10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겠죠.
해보실래요? 원천징수무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결국 이제 사는 사람한테 세금 떼고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8년에 제가 6천만 원에 취득을 해서 2013년에 3억 원의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필요경비는 몇 %까지 인정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150까지는 90%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지금 이 경우는 구매해서 지금 소장한 지 10년이 안 지나기 때문에 2년, 지금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80%. 만약에 이걸 2008년에 구매를 했다가 가령 뭐 2019년에 판매하면 다 90%까지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실래요? (1억 원까지는 90% 필요금비 인정.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80%까지 인정. 그리고 아까 저희 살펴본 대로 22%가 그냥 기타 소득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37분이니까 40분, 3분을 드릴게요. 모처럼 산수 계산을 하시죠. 해보셨나요? 답을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선생님. 선생님 계산하실 것 같은데? 얼마 나오셨어요? 틀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한번. 네. 선생님 얼마? 1,100만 원 맞아요.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1억 원까지는 9천만 원까지 사실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2억이 있잖아요. 3억에 팔렸으니까 그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80% 이거는 10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경비가 1억 6천만 원이 이제 제어가 되고 4천만 원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22%면 지금 1,100만 원. 그래서 보면 사실 여기처럼 5년 정도 보유했는데 3억 원에 양도를 해서 세금이 1,100만 원 빼면 사실 굉장히 차익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저런 특히 필요경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술에 대한 좀 투자처로서의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뭐 세금 가세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경매에서 작품 판매되는 것들은 경매회사에서 다 이거 원천 징수하고 세금 다 원천 징수하고 사실은 이제 작품 판매하는 위탁자에게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시장에서 막 전혀 뭐 실효성이 없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조금 미술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뭐 한동안 저희 막 경매 보면 낙찰률이 막 80% 이상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이상 다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경매회사에서 양도소득세 징수하고, 그러니까 원천 징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양도소득세가 법에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다가 계속 미술계에서 이게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미술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막 아까처럼 5,999만 원 이렇게 계약, 이명 계약도 많아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계속 이제 시행이 위에다가 뭐 시행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미술시장에서 위축된 거는 아니니까 이제 세금 늘 미술과 관련해서 뭔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면 시장이 위축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들이 있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미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기타 소득으로 되면서 그냥 분리과세로 이제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뭐 종합소득세 때 다시 이걸 추가로 신고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떨 것 같으세요? 반면에 제가 작가의 유족인데요. 저희 뭐 아버지 작품을 7천만 원에 도립미술관에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 떼고 받게 될까요? 세금을 제가 얼마를 낼까요? 보통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런 원천징수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다 세무 처리를 하시니까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는요 소득세가 또 과세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미술관이 소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니까 미술관에 소장을 한다는 거는 개인 컬렉터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 이런 아예 비과세 소득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원래는 6천만 이상이면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가령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이제 골동품, 서화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미술품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이미지인데 NFT가 만들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환기의 작품이 있고 환기의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게 한 2억 원 가량의 NFT로 낙찰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복제본까지 낙찰자에게 제공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이제 환기 작품을 김환기 작가는 작고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일반 김환기 작가의 작품은 뭐 가령 2억 원에 판매가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NF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판매가 되는 경우에 6천만 원 이상 이게 뭐 전자화폐로 계산되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폐 환율로 뭐 환전이 돼서 계산했을 때 2억 원 이상이면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 NFT를 단순히 가상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미술품으로 봐야 되는지 사실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다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제 법에 보면 저희 이제 특근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건지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으면 미술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 살펴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과세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NF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가상자산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주를 한 연구 보고서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당 연구 보고 근데 이거 사실 연구인 거고 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라면 가령 이제 환기 작품을 디지털에서 발행한 지금 NFT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이제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미술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렇게 특히 NFT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소유권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논의했지만
과세 대상으로 볼 건지 어떤 소득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계속 지금 NFT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좀 이런 논의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